전쟁터 같았던 LA에서 한국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러입니다. 42살이고요. 전직 이라크 파병 미군이었습니다. 최근 거리 곳곳에 군복을 입은 주방위군들이 시위를 진압하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여파로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삼엄한 분위기였거든요. 장갑차까지 동원된 모습을 보니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은 병사들이 두세 명씩 조를 이뤄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군대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는 모습 말이에요. 물론 허리케인이나 대형 사고 때 주방위군이 투입되는 건 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한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한인타운 쪽에서 온 것 같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주변 상점들의 유리창에 보호막을 씌우고 있더군요. 단속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으로 무고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질러진 거리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고 심지어 노숙자들한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껏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작은 제가 군인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갑니다. 2005년 10월 20살이던 저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입대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애국심을 보여줄 기회라고 여겨지던 때였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입대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2006년 3월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파병됐어요. 제3보병사단 소속으로 말이죠. 처음 중동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섭씨 45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와 모래바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총성이 들릴지 모르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임무는 바그다드 시내 순찰과 민간인 보호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브리핑을 받고 험비 4대로 구성된 호송대를 이뤄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이라크 경찰과 합동으로 치안 유지 작업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였죠. 처음에는 현지인들이 우리를 해방군으로 환영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마워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침략군으로 여겼죠.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버트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부모님이 1980년대에 이민을 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어도 할 줄 알았고 김치와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전쟁이 끝나면 한국에 가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버트는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아랍어는 못했지만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현지 아이들과 금세 친해지곤 했거든요. 우리가 순찰을 돌 때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사탕을 달라고 했는데 로버트는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가지고 다녔어요. 아이들은 전쟁과 상관없어. 그냥 아이들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2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물론 가끔 총격전이나 폭탄 테러가 있었지만 우리 부대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담당했거든요. 하지만 2008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반미 무장 세력의 활동이 더 조직적이고 치밀해졌거든요. 2008년 3월 15일,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브리핑을 받고 험비 4대로 바그다드 서쪽 라마디 방향으로 순찰을 나갔어요. 제가 탄 차량은 2번째였고 로버트 김과 마이크 톰슨, 데이비드 로드리게스가 함께였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기온은 섭씨 35도 정도였어요. 오전 10시쯤 앞차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로드사이드 반발견. 일시 정지하고 EOD 호출하겠다. 즉, 길가에 급조 폭발물이 있으니 폭발물 처리반을 부르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안전거리를 두고 대기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우리 차량 바로 옆에 묻혀있던 급조 폭발물이 터진 거였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 가짜 폭탄을 먼저 설치하고 진짜 폭탄을 따로 준비해둔 거였어요. 폭발과 함께 험비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차를 집어던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험비는 뒤집혀 있었고 차 안은 연기와 먼지로 가득했어요. 그때 오른쪽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아예 감각이 없었거든요.
고개를 돌려 내려다보니 무릎 아래가 완전히 없어져 있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바닥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마 쇼크 때문이었을 겁니다. 동료들을 찾아봤는데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로버트 김은 머리에 파편을 맞아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마이크 톰슨도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었고, 데이비드 로드리게스는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마이크와 데이비드도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에 숨졌어요. 구조대가 도착한 건 사고 후 20분 뒤였습니다. 그 20분 동안 의식이 계속 흐려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헬기로 바그다드의 야전병원으로 후송됐고 그곳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리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구했어요.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다리를 잃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3살 청년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의 람슈타인 미군기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시 한 달 후에 미국 본토로 돌아왔어요.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석 달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족을 차고 걷는 법을 배우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았죠. 의료진들은 친절했고 시설도 좋았어요. 곧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8년 10월에 명예제대했어요. 제대식에서는 훈장도 받고 상관들의 격려도 받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이라고 해주더군요.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다리는 잃었지만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고향인 클리블랜드로 돌아왔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의족을 차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퇴역군인 의료혜택 신청도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류만 20장이 넘었고 각종 증명서와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예약을 잡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답답했어요. 결국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을 구했습니다. 시급 15달러에 하루 8시간씩 일했는데 의족으로는 그 시간을 버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연결 부위에 상처가 생기기 일쑤였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월급은 세전 2,400달러 정도였는데 세금 떼고 나면 1,900달러 남짓이었어요. 월세가 1,200달러, 각종 공과금이 200달러, 식료품비가 300달러 정도 드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족 수리비나 진통제 값까지 생각하면 매달 적자였죠. 그런데 3달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 부분이 자꾸 붓고 아프더군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심해져서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보험이 없어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최소 500달러는 깨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참고 지내면서 일반 의약품으로 버텨보려 했는데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결국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목이 아파서 제대로 말도 못하니까 상사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결근을 했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수입이 끊기니까 월세를 낼 수가 없었고 집주인은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로 나온 지 일주일째였어요. 처음에는 24시간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직원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려고 해봤지만 경찰이 와서 쫓아내더군요. 노숙자 쉼터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몇 주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운타운 7번가 모퉁이 콘크리트 계단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남은 왼쪽 다리도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못 본 척했어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동사 직전의 증상이라는 걸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버트 김과 다른 동료들을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휘청거리며 쓰러진 순간 마지막으로 들린 건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급한 듯 뛰어오는 소리였는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제가 갑자기 포근한 담요에 쌓여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눈을 뜨니 낡긴 했지만 깨끗한 천장이 보였고 코끝으로는 소독약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정신 드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시아계 여성이
의자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럽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의료진인 것 같았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 부분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무료 진료소예요. 제 이름은 이수진이고 여기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수진 씨가 물컵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셔보세요. 탈수 증상이 심해서 링거를 놓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꽤 넓은 공간이었어요. 원래는 체육관이었던 것 같은데 임시로 진료소로 개조한 듯 했습니다. 침대가 10개 정도 놓여 있었고 간이 칸막이로 구역을 나누어 놓았더군요. 한쪽에는 간단한 의료 장비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약품 보관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을 길에서 발견했어요. 동상 오기 직전이었어요. 수진 씨가 체온계를 제 이마에 대면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이 야간 순찰을 돌다가 발견해서 바로 데려왔거든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인회라는 단체도 처음 들어봤고 왜 아시아계 사람들이 저 같은 백인 노숙자를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도움이라고는 정부 지원금이나 자선단체의 일회성 도움이 전부였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구조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경계심 반, 고마움 반으로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수진 씨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거죠.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거든요. 의료보험이 없거나 병원비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언어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때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걸 보니 의사인 것 같았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든든한 인상이었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수입니다. 여기서 원장을 맡고 있어요. 박 원장이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보신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제가 말끝을 흐리자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서류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박 원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병원은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응급실에 가도 보험증부터 확인하고 치료비 보증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보죠. 박 원장이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혈압 체크하고 체온 측정하고 혈액 샘플도 채취해봐야겠어요. 목 부분이 많이 부어있는 게 보이는데 언제부터 그랬나요? 석 달 정도 전부터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나아서 제가 증상을 설명하자 박 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제 목 주변을 촉진했습니다. 갑상선 부분이 상당히 커져 있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수진 씨가 혈압계를 제 팔에 감으면서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체온을 재고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데가 없이 해주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퇴역군인이시죠? 박 원장이 제 팔에 있는 문신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제3보병사단 마크가 새겨진 문신이었거든요. 네. 이라크에서 복무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의료 혜택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박 원장의 말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제 처지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나라를 위해 싸웠으니 정부에서 다 해줄 텐데 왜 이런 처지가 됐느냐고 물어봤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도 지쳤고요. 진료소 안을 둘러보니 저 말고도 다른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아이와 함께 와서 진료를 받고 있었고 동양인 할아버지가 혈압약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벌써 10년 됐네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동포들만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도 오게 됐어요. 의료보험이 없거나 언어 문제로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네. 의료진들은 모두 자원봉사예요. 박 원장님도 평소에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주말이나 저녁에 여기 오셔서 진료하시거든요. 저희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놀라웠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다니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의료진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돈도 안 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박 원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민 와서 정말 힘들게 사셨거든요. 아플 때 병원 가기 어려웠고 언어 문제도 있었고 보험도 없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아픈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한국인이든 아니든 피부색이 뭐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도움들은 대부분 조건부였어요. 정부 지원도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했고 자선단체도 종교나 특정 조건을 내세웠는데 여기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낼지 걱정했는데 수진 씨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진료소 뒤편에 작은 쉼터가 있어요. 침대가 몇 개 있는데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거기서 지내시면 어때요? 식사도 제공되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박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쉼터로 안내받았는데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대도 편했고 깔끔한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김치찌개와 밥이 나왔어요. 로버트 김이 자주 말해주던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뜨거운 국물이 몸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식사 후에 박 원장이 다시 와서 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군 복무 경력, 부상당한 경위, 제대 후 생활, 현재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기록하더군요. 퇴역군인 의료 혜택은 신청해 보셨나요? 신청은 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인회의 퇴역군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서류 작성부터 신청 과정까지 전부 도와드려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한국인들이 미국 퇴역군인을 도와준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며칠 후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이상해요. 종양 표지자 수치도 높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봤는데 박 원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덩어리, 이게 문제예요. 암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암까지 걸렸다는 말인가요?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해야 해요. 그리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럴 돈이 없어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박 원장이 잠깐 고민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 원장의 말에 처음에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설마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외국으로 가자니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요? 그게 무슨...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로버트 김이 가끔 고향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것도 부모님 세대 이야기였고 지금의 한국이 어떤 곳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박 원장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에요.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는 미국 못지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앞서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정말 훨씬 저렴해요. 얼마나 저렴한데요? 궁금하긴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의 경우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받으면 최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면 가능해요. 입원비와 모든 검사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숫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 가격이라니요. 정말요. 그런데 의료 수준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한국에서 의대를 나왔거든요. 박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미국의 유명 병원들과 교류하고 있고 의료진들도
미국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서울의 몇몇 병원들은 정말 세계적 수준이에요. 수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었는데 시설이나 장비 면에서 미국과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최신 장비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따뜻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인데 괜찮을까요? 언어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있어요.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고 통역사도 상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원장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한인회와 협약을 맺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별 프로그램이요? 해외 동포나 어려운 처지의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항공료와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병원비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퇴역 군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왜 한국에서 미국 퇴역 군인을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왜 미국 군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박 원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한국을 도와줬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고요. 그런 고마움을 갚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어려운 처지의 참전 용사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로버트 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이요. 당시에는 그냥 친구의 자랑으로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인데 상관없어요. 미군은 미군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몇몇 병원에 문의해봤는데 조직 검사만 받는데도 $3,000가 넘게 든다고 했어요. 수술비까지 합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애초에 노숙자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박 원장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여권 발급부터 비자 신청, 항공편 예약, 병원 예약까지 전부 한인회에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박 원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여권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원 확인 서류가 부족했거든요. 운전면허증은 있었지만 주소지가 바뀌어서 추가 서류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인회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줘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도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의료 목적의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병원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한인회에서 보증을 서줘서 문제없이 처리됐어요. 항공편 예약도 한인회에서 해줬습니다.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티켓이었어요. 이코노미석이긴 했지만 그래도 14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는 건 처음이라 긴장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박 원장이 진료소로 와서 마지막 당부를 해줬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김제니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인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영어 완벽하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중 하나죠. 갑상선암 치료로도 유명하고요. 담당인은 이현우 교수님인데 미국에서도 연수받으신 분이에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뉴욕 못지않게 발전된 곳이었고 의료 시설들도 정말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병원들의 내부 사진을 보니 미국의 유명 병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출발 당일 아침,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이 공항까지 데려다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수진 씨가 작별 인사를 하며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어 기초 회화책이었어요. 몇 마디라도 한국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박 원장도 와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잘 돌봐줄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잘 될 거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쓰러져 가던 제가 지금은 외국에서 치료받으러 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장시간 앉아있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무원이 제 사정을 알고는 특별히 신경을 써줬어요. 한국에 치료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승무원이 물어봤습니다. 네. 갑상선암 수술 받으러 가요.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실력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라고 하더군요.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미군의 도움이 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군에 대해 고마워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이 정말 컸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놀랐어요. 출구로 나오니 제임스 윌러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제니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제임스 씨. 저는 김제니예요.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완벽한 미국식 영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 일이니까요. 숙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길에 제니 씨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서 1차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통역은 제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검사는 하루 만에 끝날 거예요. 하루 만에요? 미국에서는 몇 주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좀 다르거든요. 효율적이고 빨라요. 물론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고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니 정말 대도시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네온사인들이 휘황찬란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숙소는 병원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고 무엇보다 편안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15분 정도 거리예요. 제니 씨가 설명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암인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완치가 가능한지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로버트 김이 말했던 그 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정신은 또렷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버스와 택시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며칠 전 한인회에서 새 옷을 사줬거든요. 깔끔한 셔츠와 바지였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으니 기분이 달랐어요. 거울을 보니 수염도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더니 몰라보게 깔끔해졌더군요. 로비에서 제니 씨를 기다리는데 다른 투숙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아시아계였는데 중국어나 일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 게스트하우스는 의료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씨. 잘 주무셨어요? 제니 씨가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완벽한 영어였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지하철은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영어 안내방송도 나오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서울의 아침 거리는 정말 활기찼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모두들 바쁘게 걸어가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리더군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니 규모에 놀랐습니다. 뉴욕 지하철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전광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시되고 있었고 안내방송도 두 언어로 나왔습니다. 교통카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제니 씨가 자동 발매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쓸 수 있어요. 카드를 받아들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의족 때문에 걸음이 약간 불편했는데 다른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더군요. 누군가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아니었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전철이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시간이 정확했어요. 안내방송에서 9시 17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도 작은 목소리로 했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니 씨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전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남산타워도 멀리 보였어요. 로버트 김이 말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민 갔던 1980년대 한국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어요. 1시간도 되지 않아 병원 근처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5분만 걸으면 대학병원이에요. 제니 씨가 안내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로비가 정말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큰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환자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별도 건물에 있어요. 제니 씨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입구에는 여러 나라 국기가 걸려 있었고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라는 영어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어요. 편안한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무료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인터넷 사용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영어로 응대해주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임스 윌러 씨 맞으시죠? 오늘 이현우 교수님과 상담 예정이시고요. 먼저 기초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도 간단했어요. 영어로 된 양식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니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다고 했더니 외국인 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준다고 하더군요. 전체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의 경우 검사비까지 포함해서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국 달러로는 6,000달러 정도죠. 하지만 퇴역군인 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30% 할인이 가능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달러 넘게 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첫 번째 검사는 혈액검사였습니다. 간호사가 영어로 설명해주면서 체열했어요. 결과는 2시간 후에 나와요. 그동안 다른 검사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초음파 의사가 꼼꼼히 검사하면서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덩어리가 문제예요. 크기는 3.2cm 정도이고 모양으로 봐서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해요. CT 촬영도 받았습니다. 조영제를 주사하고 촬영하는 과정이었는데 기계가 정말 조용하고 빨랐어요. 미국에서 받았던 CT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혹시 폐쇄공포증 있으세요? 방사선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편하게 누워 계세요. 5분이면 끝나요. 정말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니터에 제 목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제니 씨가 병원 구내식당으로 안내해줬습니다. 한국 음식 드셔보세요. 입맛에 안 맞으면 서양식도 있어요. 구내식당이 정말 깨끗하고 다양한 메뉴가 있었어요.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는데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로버트 김이 자주 말해주던 그 맛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으시나 봐요. 제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맛있어요. 친구가 한국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한국인 친구가 있으셨나요? 이라크에서 함께 복무했던 한국계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로버트 김이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니 씨가 표정을 보고 눈치챘나 봅니다. 미안해요. 힘든 얘기였나 봐요. 괜찮아요. 그 친구 덕분에 한국에 대해 좀 알게 됐거든요. 오후에는 이현우 교수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씨. 검사 결과를 보니 갑상선 유두암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어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이 느리고 치료 효과도 좋은 편이거든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수술 방법도 설명해줬습니다. 목에 3cm 정도 절개를 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흉터는 최소화할 수 있고 수술 후 3일이면 퇴원 가능해요. 수술 후 후유증은 없을까요?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거하는 거라서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체크해야 하고 필요하면 호르몬 약을 복용하셔야 해요.
수술 날짜를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그 전에 추가 검사 몇 가지 더 받으셔야 해요. 마취전 검사하고 심전도, 폐기능 검사 등이요. 상담이 끝나고 수납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모든 검사비가 80만 원. 미국 돈으로 600달러 정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 검사 받으려면 최소 3,000달러는 들었을 텐데 정말 저렴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제니 씨와 함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주변에는 카페와 식당들이 많았어요. 환자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이 이용하는 곳들 같았습니다. 수술까지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지낼까요? 물어봤습니다. 서울 구경하세요. 관광지도 많고 한국 문화도 체험해보시고요. 몸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날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한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삼겹살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서 먹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식당 사장님이 영어로 설명해주면서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상추에 싸서 드시면 돼요. 맛이 정말 좋았어요. 고기도 부드럽고 상추와 함께 먹으니 느끼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치도 처음에는 매웠지만 점점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네. 치료받으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한국 병원들이 정말 좋아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로버트 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던 한국이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 말이에요. 그날 밤 로스앤젤레스의 박 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와 수술 계획을 자세히 적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길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이현우 교수님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문화도 많이 경험해보세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제니 씨가 추천해준 곳들을 하나씩 다녀봤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홍대, 각각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조선시대 왕궁의 웅장함에 놀랐고 남산타워에서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풍경에 감동받았어요. 명동에서는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홍대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문화를 경험했고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길을 물어보면 영어로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했고 때로는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의족 때문에 걸음이 불편한 걸 보고는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익대학교 근처에 갔을 때였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중이에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저 영어 전공이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 학생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 젊은이들의 생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국인에게 친절한가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픈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욱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는 다른 문화였어요. 수술을 3일 앞둔 일요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니 씨가 한국전쟁 기념관에 가보라고 추천했거든요. 기념관에 들어서니 규모가 정말 컸어요. 한국전쟁의 전 과정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는데 미군의 참전 부분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만 명이 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또래였을 젊은 군인들의 이름도 많았어요.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로버트 김이 말했던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70년 전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같은 미국 퇴역 군인을 도와주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니고 한국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를 마치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었어요.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관광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느라 바빴는데 막상 수술을 앞두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 씨가 저녁에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왔어요. 내일 수술 때문에 걱정되시죠? 조금, 아니, 사실 많이 걱정돼요. 전신 마취를 받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현우 교수님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갑상선암 수술로는 한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천 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 합병증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에게 연락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요.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럼 더 외로우셨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우리가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제니 씨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 씨로부터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씨, 내일 수술이죠. 한인회에서 모두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건강해지셔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시면 돼요. 박 원장님도 전화를 해주셨어요. 한국 의료진들 실력 믿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수술 받으세요. 끝나면 연락 주시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꼭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금식을 해야 해서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병원에서 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8시에 제니 씨가 와서 병원으로 함께 갔어요. 이번에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수술 잘 받으세요라고 인사해 주더군요. 제니 씨가 미리 얘기해 줬나 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체온, 맥박 등을 체크하고 마취과 의사와 상담도 했어요. 전신 마취가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특히 건강한 젊은 분들은 더욱 안전해요. 수술 시간도 2시간 정도로 길지 않고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제니 씨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현우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지막 상담해 주실 거예요.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긴장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간단할 것 같아요. 종양이 피막에 잘 둘러싸여 있어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에도 영향 없을 거고요. 정말요?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반해우신경을 조심스럽게 보호하면서 수술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수술 중에 목소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1% 미만이에요. 교수님의 자신 있는 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제니 씨가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며 곧 다시 만나요라고 말해줬습니다. 수술실은 생각보다 밝고 따뜻했어요. 의료진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씨. 저는 오늘 집도할 이현우입니다. 교수님이 직접 인사해 주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취가 시작되면 깊이 잠들게 될 거예요. 꿈도 꾸지 않을 정도로 깊이요.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취과 의사가 손등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졸리기 시작할 거예요.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어요.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살아있구나 였습니다. 목이 조금 아팠지만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회복실에 있었는데 간호사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목이 좀 아프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수술 잘 끝났어요. 교수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제니 씨도 금방 나타났어요.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진짜 꿈도 안 꾸고 잤는데 벌써 끝났네요. 잠시 후 이현우 교수님이 직접 와서 수술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주변 조직에도 손상이 없었어요.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악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재발 위험도 매우 낮을 거예요. 다만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완치 가능하다니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거든요. 누가 보낸 거예요? 제니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니 씨가 작은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보낸 거고요. 이건 어제 만났던 대학생이 보낸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알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요. 저녁에는 더 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삼겹살집 사장님이 직접 병원에 와서 죽을 가져다 줬거든요. 아픈 사람은 죽을 먹어야 해요. 집에서 직접 끓여왔어요.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제 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프면 누군가 도와주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죽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목이 아픈 상태에서도 부드럽게 넘어갔고 몸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같은 병실을 쓰는 한국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대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어요. 미국에서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분이 물어봤습니다. 네. 갑상선암 수술 받았어요. 한국 의료진이 정말 좋죠. 저도 몇 년 전에 위암 수술 받았는데 완치됐어요. 위암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완치돼요. 한국이 위암 치료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분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누구나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율도 높고 생존율도 높은 거죠.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줘요. 다음 날 아침 이현우 교수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생각보다 푹 잤어요. 상처 상태도 좋고 회복도 빨라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갑상선 수술은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조직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갑상선 유두암이었지만 악성도가 낮고 전이도 없어서 추가 치료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6개월 후에 한 번, 그 다음엔 1년마다 한 번씩요. 미국에서 받으셔도 되고 한국에 오셔서 받으셔도 돼요. 퇴원 전날 저녁, 제니 씨와 함께 병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목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조금 불편했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떠셨어요? 제니 씨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료진들도 훌륭했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고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것 같네요.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외국에서 수술 받는다는 게 좀 무서웠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강공원까지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정말 평화로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네. 정말 많이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니 씨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여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건강해지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임스 씨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퇴원해서 일주일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 감사 인사를 담은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자세히 적어서 박 원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료진들의 실력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전체 치료비는 제휴된 할인을 받아서 420만 원, 미국 돈으로 3,200달러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받았다면 10만 달러는 들었을 치료를 이 가격에 받은 거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현우 교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병원 로비에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니 씨, 간호사들, 그리고 삼겹살집 사장님까지 와주셨어요.
다시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니 씨가 말했습니다. 꼭 올게요.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국에서의 지난 2주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선함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아쉽기도 했지만 미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하루를 2번 산 기분이었어요. 14시간의 비행이 힘들긴 했지만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2주 전에는 노숙자였던 제가 지금은 외국에서 성공적인 치료를 받고 돌아온 거잖아요. 여권에 찍힌 한국 출입국 도장을 보니 그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박 원장님이 직접 공항에 나와 계셨어요. 어떠세요? 수술 잘 받으셨나요? 네.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의료진들도 훌륭했고 한국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다행이네요. 목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차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박 원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한국 의료진들 실력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저도 그곳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다행이네요. 단순히 친절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셨거든요. 한인회로 가서 수진 씨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제가 건강해져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면서 표현하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임시로 머물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쉼터였는데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몸 회복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박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일자리도 찾아드릴 수 있고 아파트도 구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목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무리한 활동은 할 수 없었지만 가벼운 운동은 할 수 있었어요.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이분도 자원봉사자였어요. 의족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꾸준히 운동하시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해줬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원장님이 일자리 하나를 소개해줬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어떤 일인가요?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는 일이에요. 힘든 일은 아니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에요. 영어 잘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인마트는 한인타운에 있는 중간 규모의 슈퍼마켓이었어요. 한국 식품들이 주로 있었는데 한국에서 먹어봤던 음식들이 많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정도의 친절한 분이었어요. 제임스 씨죠? 박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서 치료 잘 받으셨다고요? 네. 정말 잘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여기서 일하시면서 천천히 몸 회복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재고 정리도 하고 가끔 배송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한국 음식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뭐예요? 손님이 김치를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김치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었어요. 손님들도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일하면서 저축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한인회 쉼터에서 지내면서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 원장님이 쉼터로 찾아오셨어요. 어떠세요? 일은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일도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쉼터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쉼터는 임시 거처였고 언젠가는 독립해야 했거든요.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 돈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박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한인회에서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었어요. 개인 방은 있지만 거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다른 입주자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에요. 서로 도우면서 지내시면 될 거예요. 공동주택을 보러 갔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입주자 중 한 분이 김철수라는 50대 아저씨였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곳에 왔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공동주택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고민 상담도 해줬습니다. 특히 김 아저씨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신 분이라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거든요. 제임스 씨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한국에서 좋은 치료도 받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맞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 아저씨의 말에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한인회에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상담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제임스 씨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회복하신 분이 상담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인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로 개인 상담이었는데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저도 몇 달 전까지는 노숙자였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비슷한 상황의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개월 후 박 원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떨까요? 사회복지사요? 네. 제임스 씨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사회복지 업무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관련 과목들을 들어야 했어요. 한인회에서 학비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야간 대학이 있어요. 낮에는 일하면서 저녁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30대 중반에 다시 대학생이 된다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USC 야간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인생 중반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 수업은 사회복지개론이었어요. 교수님이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에 대해 설명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철학이죠.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받았던 도움들이 모두 사회복지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인회의 활동, 한국에서의 의료 지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상담 활동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에서는 상담 기법을 배웠어요. 지금까지 경험과 직감에 의존해서 상담했다면 이제는 더 전문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였습니다. 공감과 경청이 상담의 기본입니다.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수업 내용을 실제 상담에 적용해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내담자들도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특별한 케이스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예요. 상담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이에요. 민준 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는데 학업 스트레스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제가 한국에서 지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니 민준 씨가 놀라워했어요. 선생님이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언제요? 2년 전에 치료받으러 갔었어요. 2주 정도 있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한국 음식 이야기, 지하철 이야기,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 민준 씨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느끼셨어요? 네.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민준 씨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어서인지 빠르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민준 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임스 선생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미국 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한인회에서도 제 역할이 커졌어요.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들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2년째 되는 해 드디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졸업식 날 박 원장님과 수진 씨 그리고 김 아저씨까지 모두 와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분이 이제는 전문 상담사가 되셨네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자격증을 딴 후에는 정식으로 LA의 작은 상담센터의 사회복지사로 채용됐습니다. 이제는 급여도 더 많이 받게 되고 독립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첫 독립 아파트는 작았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몇 년 전 길거리에서 지냈던 일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보낸 첫 밤, 한국에서 받은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정기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재발 소견도 전혀 없었습니다. 완치 판정이네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만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그날 밤 로버트 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던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의료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있었어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한인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 간 갈등이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가장 적합한 상담사였어요. 어느 날 박 원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임스 씨, LA 한인 정신건강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이민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특화된 거죠. 제임스 씨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 꼭 필요해요. LA 한인 정신건강센터는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문기관이었어요. 거기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제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센터장이신 김미영 박사님을 만났어요. 60대 초반에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임스 씨의 이력서를 보니 정말 특별하시네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전문가가 되신 분은 흔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겠어요. 특히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복한 분들이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면접 결과 저는 LA 한인 정신건강센터의 선임 상담사로 채용됐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더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박사나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됐지만 제 실무 경험을 높이 평가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학위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맡은 케이스는 40대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해체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그분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시절이 있으셨어요? 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어요. 몇 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그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으셨어요. 제임스 선생님 덕분에 살 이유를 찾았어요. 그분이 마지막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센터 내에서도 제 평가가 높아졌어요. 특히 동료 지원 상담 분야에서는 제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1년 후 김 박사님이 새로운 기회를 제안해 주셨어요. 제임스 씨, USC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밟아보는 게 어떨까요? 석사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게다가 센터에서 장학금을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실무와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USC 사회복지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입학 사정관들이 제 경험담에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개인적 경험을 가진 지원자는 처음이에요.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전문가가 된 사례는 정말 귀중합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론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트라우마 회복 이론과 회복 탄력성, 연구 수업은 제 경험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을 겪은 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석사 논문 주제는 당연히 극한 트라우마 생존자의 회복 과정과 동료 지원의 효과였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과 그동안 상담했던 사례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거였어요. 논문을 쓰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의료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인간적 따뜻함과 사회적 지지를 경험했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 전인적 치유 과정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논문 연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상담한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회복률이 일반적인 상담보다 20% 정도 높았던 거예요. 동료 상담사의 실제 경험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준다는 증거네요. 지도 교수님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석사과정 2년차에는 더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거였습니다. 제임스 씨의 연구가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김 박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사회통합적 치료 모델을 직접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4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연구자로서 가는 거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니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제임스 씨, 이번에는 정말 달라 보이세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같아요. 감사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실에서 한국의 의료 사회복지 시스템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환자와 가족을 함께 돌보는 통합적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서 치료 과정에서도 공동체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국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따뜻함들이 모두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거였어요. 병원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 제니 씨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친절함까지. 연구 기간 동안 이현우 교수님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제임스 씨가 이제는 연구자가 되어서 오셨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임스 씨 본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3개월간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LA로 돌아와서 석사 논문을 완성했어요. 논문 발표회에서 많은 교수들과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죠. 이런 통합적 접근법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센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국제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된 거였습니다. 제임스 씨의 한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모델을 개발해보세요.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존의 개별 상담에 그룹 치료와 커뮤니티 지원을 결합한 형태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LA에서도 만들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다양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8명으로 구성됐어요. 나이도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함께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첫 그룹 세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룹 멤버들이 서로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상담에 안 나오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바로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이구나 생각했어요. 6개월 후 프로그램 평가 결과 참여자들의 회복률이 기존 개별 상담보다 40% 높게 나왔어요. 그룹 치료와 커뮤니티 지원의 효과가 입증된 거였습니다. 이 성과로 인해 프로그램이 LA 전체 한인 사회복지 기관으로 확산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2년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USC 사회복지대학원에서 특강 강사를 제안받은 거였습니다. 제임스 씨의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셨으면 해요.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한 학기에 몇 번 특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35세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년 전 노숙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다음 세대 사회복지사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첫 특강 주제는 당연히 트라우마와 회복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니 모두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강사님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셨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만날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특강을 하면서 제 경험이 교육적 가치도 가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론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실제적 지혜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특강 후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강사님, 저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이제 제 삶은 완전히 안정됐어요.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제니 씨, 삼겹살집 사장님, 그리고 이현우 교수님.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직접 갚고 싶다고.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서의 연구도 마무리한 후 저는 다시 LA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몇 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LA 한인정신건강센터에서의 제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는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어려운 케이스들을 담당하는 선임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케이스가 의뢰됐어요. 50대 한인 남성으로 사업 실패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온 그분을 보는 순간 몇 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말라빠진 몸, 절망에 가득 찬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예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종호입니다. 그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첫 상담에서 종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30년간 운영해온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잃고 가족들과도 흩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종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길거리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로버트 김이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종호 씨,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노숙자로 지내면서 암 진단까지 받았을 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정말요? 선생님이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길거리에서 지냈던 날들, 한국에서 받은 치료, 그리고 지금까지의 회복 과정까지. 종호 씨가 점점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종호 씨도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몇 주간의 상담을 통해 종호 씨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삶의 의욕을 되찾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종호 씨가 작은 한국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제임스 선생님 덕분에 살 이유를 찾았어요. 아니에요. 종호 씨 본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게는 특별한 보람이 생겼어요. 제가 받았던 그 구원의 손길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혼자 걷고 있는데 문득 몇 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때는 내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어요. 새로 오는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베푸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제임스 씨, 정말 고마워요. 박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분이 이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되셨네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가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연락하기도 했어요. 제니 씨는 여전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이현우 교수님도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임스 씨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니 씨가 화상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미국에서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녁에 혼자 아파트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삶의 목적이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젊은이, 잠깐만요. 돌아보니 한인회에서 봤던 자원봉사자 할머니였어요. 제임스 씨죠. 몇 년 전 우리가 도와드린 분 맞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정말 잘 되셨네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보기 좋아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 젊은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건강한 몸,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넘치는 눈빛까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난 몇 년을 정리해봤어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을 찾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한국에서의 경험이었다는 걸 잊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의료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따뜻함을 경험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니 씨, 이현우 교수님, 삼겹살집 사장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한국 분들에게 그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배려가 저를 살렸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였으니까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던 그때와는 정말 다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신 사랑이 이제는 제 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윌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의료 기술만으로 치유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과 따뜻한 배려가 그를 진정으로 회복시켰다는 점이에요. 제니 씨 같은 자원봉사자의 헌신, 삼겹살집 사장님의 소소한 친절,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까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친절과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시는 LA 한인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